많은 분들이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청은망은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당신의 면전에 대고 차갑게 우린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생신날 큰며느리는 음식 타박을 넘어 가족이라는 허울을 찢어발기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족의 정의가 잔인하게 다시 쓰일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 묵묵히 남 같은 시어머니의 선 뒤로 물러나야 할까요? 아니면 짓밟힌 자신의 존엄을 위해 스스로 새로운 선을 그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관계의 저울이 기울어질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고부 갈등 속에서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오늘의 실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65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꽃다운 새 색시로 들어와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집의 문지방과 벽지 곳곳에는 제 청춘과 사연이 스며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제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관례처럼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한 상 가득 요리를 차려놓고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아들 서준이와 갓 결혼한 둘째 며느리 혜운이는 오후 3시쯤 일찍 도착했습니다. 혜운이는 참 싹싹한 아이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소매부터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와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며 살갑게 굴었지요. 개수대 앞에서 종종거리며 돕는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면 큰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영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야 느긋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영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매서운 눈초리로 혜운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날 혜운이는 병아리 같은 연노랑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참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 동서? 지영이의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부엌의 온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원피스 어디? 지하상가에서 샀어. 원단이 좀 싸 보이네. 몇 번 빨면 보풀 엄청 일어나겠다. 혜운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얼른 웃으며 나섰습니다. 애미야, 네가 잘못 봤다. 이거 내가 백화점 가서 혜운이랑 같이 골라준 거야. 그제야 지영이는 아 그래요 하며 말꼬리를 늘어뜨리더니 흥미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려거실 소파 상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치 그 집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생일 밥상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생일상에 올리려고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한우 갈비를 사다가 핏물을 빼고 오후 내내 뭉근하게 갈비찜을 했습니다. 고기가 야들야들해지고 뼈가 쏙 빠지도록 정성을 다했죠. 식구들 앞에 갈비찜을 한 그릇씩 덜어주었는데 지영이 앞에 그릇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미간을 찌푸리더니 손으로 코를 막고 그릇을 멀찌감치 밀어내는 겁니다. 어머니, 건조하면서도 묘하게 명령조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저 지금 임신 초기인 거 아시잖아요. 한의원에서 기름진 거 절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이런 건 좀 피해 주셔야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음식하실 때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보통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살짝 부른 배를 유난스레 쓰다듬더군요.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혜운이가 얼른 지영이 목새 갈비찜을 가져가며 웃었습니다. 형님 못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어머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저 2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쓰는 둘째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보는데 제 가슴 속에는 납덩이 같은 게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운이와 서준이가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맡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갈 채비를 할 때쯤 저는 용기를 내어 지영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타이를 생각이었습니다. 지영아 임신해서 몸 힘들고 가리는 거 많은 건 안다. 하지만 혜은이는 오늘 처음 식사하러 온 거고 내 동서 아니니 말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제가 이렇게 조심스레 말하면 적어도 겉으로나마 알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쟤네랑, 아니 어머니랑 무슨 한 가족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예요. 지영이는 또박또박 못을 박았습니다. 저랑 민준 씨,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 딱 우리 셋만 가족이에요. 동서여 걔는 그냥 남이죠. 제가 이 집 장손 며느리예요. 앞으로 이 집안일은 제가 결정해요. 착한 척하는 애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제 가슴이 예리한 얼음칼에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남이니? 지영이의 눈동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결혼해서 분가했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 가정이 있고 저희는 저희 가정이 있는 거죠.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론 과일 깎아라, 설거지해라. 이런 자질구레한 일 시키지 마세요. 이 집에서 제일 대우받아야 할 사람은 임산부인 저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영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린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두 며느리 다 내 딸처럼 아끼고 품으려 했는데 큰 며느리 눈에 저는 그저 귀찮은 타인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후 거실에는 저와 남편 김영감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우린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큰애 처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당신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마. 남편이 저를 안쓰러워하는 건 알지만 저는 평생 가와 만사성을 믿고 살아온 주부입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하나 굽히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알아요. 내가 잘 타일러 볼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는데 저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답을 구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쳤습니다. 고부 갈등,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 기 센 며느리 대처법, 수만 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낯선 제목들을 보며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나처럼 며느리 때문에 가슴 앓는 여자가 이렇게나 많구나. 한주부 커뮤니티의 시댁 고민 게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며느리들의 성토장이기도 했지만 소갈히하는 시어머니들의 글도 많았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온갖 가정사의 비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게시글의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족되기 싫다는데 굳이 붙잡지 마세요. 손님으로 대하세요. 부산다액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의 글이었습니다. 그녀도 사사건건 따지고 자신을 남 취급하는 며느리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통할 거라 믿었지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며느리가 가족이 되기 싫다는데 왜 억지로 끌어들이려 합니까? 그냥 예의를 갖춰야 하는 손님으로 대하세요. 기대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정주지 마세요. 선을 그으면 당신의 인생이 편해집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치듯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그래, 내가 왜 나를 가족 취급도 안 하는 아이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지? 왜 내 뜨거운 진심을 그 아이의 차가운 엉덩이에 들이밀고 있었던 거지? 우린 가족이 아니다. 그건 그 아이가 스스로 내뱉은 말입니다. 저는 그저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네가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 좋다. 너를 아주 깍듯하고 어려운 손님으로 대해주마.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 지영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이름을 지우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입력했습니다. 최지영. 그녀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난처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입덧이 심해서 통 못 먹는데 엄마가 해준 겉절이가 생각난대요. 좀 해다 주실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두말 않고 시장으로 달려가 배추를 절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지영이 보고 직접 전화해서 나한테 말하라고 해라. 김치는 지영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냐?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 지영이 비서가 아니야. 앞으로 걔가 필요한 게 있거나 할 말이 있으면 내 입으로 직접 하라고 해. 걔 입 뒀다 뭐하니 저는 더 들을 말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고부관계라는 전쟁터에서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철조망을 쳤다는 것을요. 겉절이 사건 이후 큰아들네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는 전화하지 않았고 민준이도 가끔 안부 문자나 보낼 뿐 감히 뭘 해달라는 소리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 거리두기가 먹혀든 셈이었죠.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아들네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는 작은 며느리 혜은이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제 생일 파티가 끝나고 혜은이는 제가 말려도 끝까지 남아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 물기까지 싹 닦아놓고 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제 손을 잡고 수줍게 말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형님이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본인도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으면서 남을 먼저 챙기는 그 고운 마음씨가 얼마나 예쁜지요. 일주일 뒤 혜은이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중 큰 상자 하나를 꺼내는데 최신형 목 어깨 안마기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어깨 결린다고 하셨잖아요. 맘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좋대요. 텔레비전 보실 때 하고 계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밥 먹다 지나가듯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거 비쌀 텐데. 너희도 돈 모아야지 뭐 하러 이런 걸 사니. 혜은이는 제 팔에 팔짱을 끼며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남들은 엄마한테 어리광도 피우는데 저는 그게 항상 부러웠어요. 이제 여기가 제 친정이에요? 딸이 엄마 챙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나를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 주다니. 혜은이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봄바람 같은 아이였습니다. 2달 뒤 혜은이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혜은이는 친정 식구보다 저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들고 울먹이며 제 품에 안기는 아이를 보며 산전수전 다 겪은 65 할머니도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혜은이를 정말 내 막내딸처럼 챙겼습니다. 예전 가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더듬고 요리책을 뒤져가며 임산부에게 좋다는 건 다 해 먹였습니다. 사골을 고아 국물을 내고 제철 반찬을 만들어 보온병에 담아 퇴근하는 작은 아들 편에 들려보냈습니다. 창고에 박혀있던 낡은 재봉틀도 꺼냈습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서 가장 부드러운 오가닉 순면 천을 떼다가 곧 태어날 둘째 손주를 위해 베넷 저고리와 턱바디를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혜은이가 집에 왔다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재봉틀을 돌리는 제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눈 아프신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얘는 내 손주 입힐 건데 뭐가 힘드니 하나도 안 힘들다. 우린 그렇게 진짜 모녀보다 더 애틋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깨트린 건 역시나 지영이의 전화였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전화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부가 아니라 가시돋친 질투였습니다. 오후 늦게 불쑥 전화해서는 비꼬는 말투로 말을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동서한테 무슨 보양식 해주셨어요. 참 좋겠네요. 가까이 살아서. 시어머니가 해다 바치는 사골국도 수시로 먹고 저는 먹고 싶어도 구경도 못하는데 처음엔 좋게 설명했습니다. 너는 입맛 까다롭잖니. 내가 해줬다 안 먹으면 아까워서 그렇지. 그러면 지영이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상관없어요. 민준 씨 퇴근길에 들러서 가져오라 하면 되잖아요. 동서는 받고 장손 며느리인 저는 찬밥 신세면 남들이 어머니 욕해요. 편애한다고. 그녀의 모든 말은 비교와 공평을 가장한 탐욕이었습니다. 제가 혜은이에게 주는 사랑을 자신이 마땅히 챙겨야 할 물자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죠. 재료가 딱 떨어졌다. 다음에 하자. 그러면 전화기 너머로 흥 하는 코웃음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의 패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수 뜬 털모자를 혜은이가 가족 단톡방에 올리며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지영이에게 개인톡이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보냈더군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파는 고가의 아기 신발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저런 궁상맞은 털실 말고 돈으로 내놔라. 기가 찼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십을 해버렸죠. 그러자 그녀는 아예 노골적으로 민준이를 통해 압박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힘드니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큰아들 놈에게도 전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설에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서준이네 부부만 불렀습니다. 진짜 내 가족들과 조용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날 당일 저녁 우리 셋이 막 떡국을 먹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준이가 문을 열자 민준이와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 품에는 생후 3개월 된 아들, 제 첫 손주가 안겨 있었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준이는 민망한 듯 웃었고 지영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 손주 안아보셔야죠. 애 아빠, 어릴 때랑 똑같죠. 지영이는 아이를 제 품에 들이밀었습니다. 피덩이 같은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눈앞의 부부를 보니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은 평화롭지 않겠구나 직감했습니다. 예상대로 밥상머리에서 지영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혜은이를 위해 쪄낸 옥돔구이를 집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생선이 좀 비리네요. 살도 퍽퍽하고. 임산부는 신선한 거 먹어야 하는데 이런 거 먹으면 탈나요. 혜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 지영이는 갈비찜 냄비를 가리키며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어머니는 확실히 서방님네만 예뻐해. 동서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해놓은 거 봐. 우리는 와도 찬밥이고.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을 만만하게 본 지영이는 묵묵히 밥만 먹는 혜은이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긴 동서가 팔자가 좋네. 입안에 혀처럼 굴어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나처럼 곰 같은 며느리는 손해만 본다니까. 그래 그렇게 어른들 구워 삶아서 나중에 집이랑 유산이랑 다 챙기면 맞벌이하는 우리보다 훨씬 남는 장사지 뭐. 그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혜은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택. 제가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식탁의 소음을 잠재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가를 냅킨으로 닫고 고개를 들어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지영 씨? 아주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밥맛이 없으신가 보네. 지영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럼 됐다. 식사는 이쯤에서 끝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와 지영이의 의자 뒤로 갔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다. 저는 표정 없는 얼굴로 두 사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엄마 설날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뜻은 분명하다. 저는 민준이와 그 옆에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지영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집이 비록 낡고 좁지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남의 식구한테 막말하고 행패 부리는 손님을 받을 만큼 넓지는 않다. 혜은이는 내 며느리고
내 딸이다. 네가 감히 훈계할 사람도 아니고 네 화풀이 대상도 아니야. 마지막으로 지영이의 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랬지 우린 가족이 아니라고. 오늘 나는 그 말을 존중해 주는 거다. 가족이 아니니까 명절 밥을 같이 먹을 이유도 없지. 당장 나가라. 제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그들의 위선과 체면을 벗겨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명절인데 너무 하잖아요. 라고 운걸거렸지만 이미 제 마음에서 그는 아들이 아니라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날 밤의 사건은 우리 집의 위태롭던 평화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민준이 내외는 쫓겨나듯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사과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SNS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더군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왕따시키고 쫓아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가득한 글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더군요. 남편 김영감은 말은 안 해도 속이 상한 눈치였습니다. 베란다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안 보고 살 거야. 그래도 자식인데. 저는 정리하던 민준이의 짐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데 어쩌겠어요. 억지로 붙인 인연은 길가 잡초보다 못한 법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그날 저는 민준이의 모든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돌잔치 때 입혔던 베네쩌고리 대학 때 입던 과잠바 상장들, 박스에 담아 테이프로 봉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미련과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진짜 가족인 서준이네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혜은이의 산부인과 검진을 함께 다니고 태어날 손녀를 위해 성대한 돌잔치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오붓하게 정말 행복하게요.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왜 우리만 빼놓고 잔치를 하느냐고 따졌지만 저는 가족끼리 하는 행사라 그렇다. 고 짧게 답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부부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 바람과 함께 지영이의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영이 품에는 2살 된 아들이 안겨 있었고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쾌행해 보였고 지영이의 명품 코트 소매는 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영이가 아이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거실에 앉히자마자 본론이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지난 1년간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준 씨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 취업도 안 되고 지호 분유 값도 없어서 굶게 생겼어요. 어머니 이 집 민준 씨 명의로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저희가 대출받아서 급한 불 끄고 정말 평생 효도할게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사과도 손주도 다 이 집을 노린 미끼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라.
오늘부터 나한테 아들은 서준이 하나다. 더 질척거리면 법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하겠다. 단호한 제 태도에 그들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사후에는 둘째 서준이에게만 상속된다는 내용을 못 박았습니다. 현금 자산은 사후에 전액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서울의 겨울 햇살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탁 증서는 제 노후의 존엄과 안녕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이듬해 봄 서준이네가 고맙다며 우리 부부를 일본 교토로 여행 보내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한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혜원이가 골라준 고운 기모노를 입고 교토의 옛 거리를 거닐 때 남편이 수줍게 여보 참 곱다고 하더군요. 서준이와 혜운이는 사진을 찍어주느라 바빴고 유모차 탄 손녀딸은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습관처럼 확인해보니 지영이가 또 신세 한탄하는 저격글을 올렸더군요. 시댁 복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둥.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저는 피식 웃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런 소음은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잠든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참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단호한 거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착한 시어머니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나를 지키고 내 진짜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어른이 되기로 했습니다. 사랑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냉정할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제가 65에 배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박경숙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린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 그 속에서 헌신과 배신, 그리고 통쾌한 결단이 교차했습니다. 선을 넘는 큰 며느리,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한 무능한 큰아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박영숙님처럼 단호하게 연을 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손주를 봐서라도 다시 받아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는 희생, 그리고 그 선을 긋는 지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댓글창에서 여러분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